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왕따의 정치학,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바보처럼 가겠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개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엔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구속된 이후론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 진술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 겁니다. 지난 3일 김관영 진상조사단장도 이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등이 가진 오자회동에서 이 씨가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구체적인 정황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최고위원을 사흘째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유미 씨와 이전 최고위원의 진실 게임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최소한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만 나오더라도 당이 입을 타격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 도착한 후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다며 통일에 대한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다음 대통령은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소석을 닦겠다고 심져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소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뜻을 같이 했으며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에 미국의 동의를 확보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고 힘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들도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에 새 정부를 믿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독일과 협력도 더 공고하게 다져 동포사회의 위상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게도 여러분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25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원 후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메르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해법과 자유무역 방안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의 기싸움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도부 회의가 열리기에도 앞서 각자 소셜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설전을 벌인 겁니다. 홍 대표는 혁신에는 반드시 구세력의 저항이 따른다며 극소수 구박들이 나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을 멈출 수 없다며 당내 반발 세력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막 대표가 된 본인이 충분히 당과 조율해야 한다며 독단적 발언은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홍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최고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홍 대표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협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재차 밝히자 정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심의를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이처럼 시작부터 불거진 당 투톱의 엇박자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원외 출신 당대표와 친박계의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재밌는 트윗 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투리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왜요? 완벽해. 어디예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말을 처음 배운 서울말을 잘하는 부산 사람.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예. 다음.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인가요? 그런 것 같지?
그쯤 됐을 거예요. 재미없다잉.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예, 다음이요. 안녕하세요, 시끼야. 강화에서 왔습니다. 시끼야? 뭔 시끼야? 뭔 사투리가 이렇게 기분 나빠? 원래 이 강화하고 서해 5도하고 옹진반도 이쪽하고 황해도가 사투리가 비슷해요. 아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렇사이다. 와, 저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진짜.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투리. 예, 제주도 사투리만큼 신기하네요. 아, 제주도는 그 언어가 다른 사투리고요. 예. 강화 사투리는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철종 임금 그 나올 때 드라마에 뭐 시키야? 시기야가 아니고 이건 욕이고 안녕하셨시끼야 안녕하셨시니끼야 존칭 그렇다이다 그렇단다 뭐 이런 거 그렇구나. 신기하다. 우정 일부러 원래요 그 사투리가 지역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본에 가까운 지역은 일본말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라도권도 전라북도는 충청도만에 가깝고 거리상 전라도 말도요. 예를 들면 광주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투리가 심해요. 그리고 경상도도 경상북도 쪽은 강원도 사투리랑 또 섞여 있고 강원도 사투리는 북한 사투리랑 또 섞여 있고 막 그래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남북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강원도 사투리예요.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는 그 묘한 강원도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게 북한에서도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강화 사투리도 실제로 북한에서 황해도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투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벌나게 반갑습니다. 광주의 딸 마차 인사드립니다. 허벌나기만 빼고는 사투리가 아닌데? 살다 나와서. 허벌나게 반갑구만. 뭐 이런 거여야 돼. 진짜 전라도 사투리의 진가는 이런 거죠. 웜에 자네 왔는가에 이런 거. 아따 덩그. 더 심하게 막 으미 덩그. 오마이갓. 오마이갓은 어디 사투리예요? 지금 제가 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밸리 쪽에서 하는 그 골빈 여자들이 하는 방언이라고나. 한 번씩 영화에 보면 그 가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마이 가시라고. 네. 그것도 사투리예요? 아닙니다. 가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마이 갓 대신에 오마이 가시라고도 합니다. 다른 단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 뜻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God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용종님은 이제 인천 쪽 기반으로 하는. 근데 그 인천에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물론 뭐 인천만의 특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옥상 건물, 물론 그 건물 자체는 이제 헐어야 되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옥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옥상에다가 쓰레기가 막 쌓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보도로 나왔는데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묘한 국민성이 있어요. 주류의 흐름 속에 섞이는 것은 그게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너무 그쪽에 섞여서 자기 죄를 사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희석시키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 골목인데요. 그 골목이 사유지예요. 큰 교회가 갖고 있는 자기네 땅인데 그 골목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걸 이제 사유지로 내놓고 있는 상태.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청소 미화원 이런 분들이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그 골목으로 들어오질 않는다고. 네? 왜요? 사유지니까. 아, 사유지니까. 도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청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집 앞에 그 언덕을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요. 계단 같은 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여름에 여름밤에 데이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래요. 운치 좀 있어요. 근데 그 계단에는 쓰레기가 항상 넘쳐나. 그래서 내가 치워.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또 항상 넘쳐나. 아, 그래서 내가 계단에다가 글씨를 인쇄하고 박아놓고 싶더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그 삼성그룹 본관 안에 로비에 쓰레기가 버려지진 않잖아요. 쓰레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게 내가 쓰레기 버리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버려요. 하다못해 조그만 것도 못 버릴 겁니다. 근데 어느 전봇대 밑에 어느 담장 위에 누군가가 쓰레기 컵 이런 거를 버리고 가면 나도 버릴 수 있겠네라는 면죄부가 하나 생기는 가 봐요. 계속 그곳에 버리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 인천의 그 사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천의 주안 5동입니다. 주안 5동이 어디냐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면 주안역에 내리면 우측 방향이에요. 인천으로 내려가는 하행선에서 우측 방향. 그러니까 지하철 철로를 기준으로 우측 방향이 주안 5동이거든요. 그 주안 5동에 이제 뭐 3층 건물이 폐쇄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옆에 15층짜리 오피스텔이 꽤 됐어요. 만들어진 지는.
근데 이제 그 정황상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실제로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15층 오피스텔에서 쓰레기 봉투를 그 건물 옥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봉투, 비닐봉투에다가 쓰레기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꼼꼼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던졌는데 뭐 이건 지역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주안호동이 좀 구도심권이기는 하지만 서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 뭐 대중심리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1982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을 방치하면 그 건물이 슬럼가가 돼버린다 완전히. 이런 이론인데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인천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번에 뉴스화된 건데 좀 심했죠. 그건 진짜 심했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무라거나 이렇게 비난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 우리만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아니라 대부분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까 그 명종님이 말씀하셨듯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침묵에 나선 이론, 뭐 다원적 무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쓰레기의 숫자가 이게 처음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쓰레기 봉투가 그 하나 버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저게 저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3개, 4개, 5개 늘어날수록 죄책감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맞아요.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여자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참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속화되고. 그래서 그 고질적으로 쓰레기가 늘 버려지는 곳에는 꼭 그 주위에 사는 주택가의 할아버지로 추측되는 분이 욕을 써놓죠. XX 드라마 이렇게 막 대통령만 잘하면 되는 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투덜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다니던 여의도에 그 건널목 하나가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는 차가 거의 안 가. 차가 거의 안 다니기도 해요. 그렇지만 차가 아예 안 다니는 곳은 아니야. 근데 거기 신호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차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급하게 가려고 그냥 건너가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공통제 의식이 없어.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간불 바뀌기를. 근데 굉장히 모욕적이야. 나는 이렇게 빨간불을 보면서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두 명씩 계속 건너가잖아요. 그럼 막 울고 싶어져요. 갑자기. 맞아요. 그러니까 나 뭐지? 막 이렇게.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 속의 의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골목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담배를 자기 집 앞에서 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와서 언덕 쪽에다가 꽁초를 계속 버려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언덕 쪽으로 던지면 항상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담배 꽁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것은 비열의 끝이에요. 그 아까 말한 그 계단이네 뭐네 여기다가 데이트하고 먹고 남은 커피컵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화단이 하나 있는데 화단 뒤쪽에는 쓰레기가 말도 없이 많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쩜 그럴까? 그래서 내가 대처법으로 그 계단에다가 엄청나게 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2개를 달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자기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만에 그게 꽉 차버려.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너무 심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실험 결과로 이렇게 그 몇 번 검증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 눈이 크게 그려진 포스터를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대요. 그게 사람 눈이 그려져 있을 때와 그냥 꽃송이가 있을 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데? 예. 눈가를 그냥 확. 근데 그 오피스텔 분들 좀 너무했어요. 진짜 너무했다는 게. 2.5톤이면 1톤 트럭으로 2대 반이라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성실하게 버리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놓으면 그 악취가 다시 오피스텔 올라오는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그 오피스텔 매매도 잘 안 된다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스톱을 누군가가 시켰어야지.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지역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강남역 사거리 가면 9번 출구가 있어요. 그 9번 출구에 나가면 모퉁이에 조그마한 벤치들이 공원같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도 밤에 가보면
음식 쓰레기와 담배 쓰레기가 아주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우리가 그 커피 그 테이크아웃 하는 장들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주로 모여요. 그게 누군가 거기에 놓기 시작하면 거기 계속 놓거든요, 쓰레기를. 근데 저는 분리수거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 쓰레기를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너네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너네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너무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그 유명한 그 전라남도청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제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다 줍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은행 나뭇잎까지 다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 양손이 새까매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절대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 어른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녹음실에 분리수거 통을 만들어 놓고요. 분리수거 안 하면 죽여. 이렇게 돼요. 마차님이 이거 쓰레기 섞어버리면 죽여버릴 거야. 난 그거 초크받았어요. 너무나도 놀란 게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쓰레기를 저는 이렇게 봉투를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다 보면 쓰레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방에다 넣든지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집에 가서 버려요. 그런데 왜 무단 투기를 하는지 자체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젊건 나이를 먹었건 담배 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바닥에 담배 봉투를 뚝 버리고 발로 한번 질끈 밟고 끝. 줍지도 않고 그냥 가. 아, 진짜 저는 때리고 싶은 사람이고요. 유럽 스타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버리더라도 주위에 보면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있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쪽에다 버려주면 치우기도 쉬운데 쓰레기도 모아주면요. 우리 광화문에서 해봤잖아요. 한쪽으로 모아주면 치우기가 쉬워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뭐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승전제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뉴본 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주방 세제를 쓰고 나면 손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나요? 맑고 착한 세제숙은 화학 계면 활성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 세제입니다. 식물 발효로 얻은 유용한 미생물 화이트 EM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농축이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척력과 헹굼성이 매우 좋아 물값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체의 자극을 최소화했습니다. 시중에서 매우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몇몇 프리미엄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세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치명적인 유아용 세제, 여성 속옷 세제와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주방 세제, 일반 세탁 세제 등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선물하는 환경 친화적 세제. 맑고 착한 세제 쑥을 검색하시고 사랑해주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지금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은 뉴스가 거의 없죠. 이준서를 지금 오늘까지 3번째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유미와 대절신문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 그 사이에 김인원하고 김성호가 공명선거 출신 단 부단장들로
한 번씩 소환됐다가 출석했다가 한 번 더 부르는 것까지 부르고 있다.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의 방향성은 잡혔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았다고 봐요. 이준서가 계속 부정을 하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니까 계속 불러대고 있는 건데 이유미가 한 말이 이준서가 한 말과 같으면 여러 번 부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유미가 있고 이유미 관련된 나오는 증거들이 있고 각종 검찰이 수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안 맞아떨어지니까 계속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이준서가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준서의 지시라든지 또는 알면서도 방조했다든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연결고리 이유미가 정말로 단독 범행한 게 맞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났던 게 이게 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 내용이 정확하게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소지한 죄거든요. 그러면 공표한 사람은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공표한 사람. 그러면 공표한 사람은 이유미가 아니죠. 이준서도 아니고. 예, 김인원하고 김성호 전 의원 그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용주 의원도 줄기차게 써먹었고 이현주 의원도 줄기차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표 행위면은 그 공표를 한 그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소지한 사람, 우리가 이게 그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그 내부 당직자들, 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죄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미는 조작해낸 그 실무자죠. 제일 꼬리에 실무자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의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 사람인 거예요. 이유미 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면. 그래서 검찰이 그걸 알 거잖아요. 이런 그 죄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 모든 혐의를 이유미와 이준서 두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은 한 사람을 더 넣어야 되는데, 당직자들 중에 누군가를. 그건 누가 그러면은 총대 맨다 그러죠? 총대 매고 누가 들어갈 거냐. 안 그러면은 검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만 더 들어와서 하면은 딱 왔고 딱 짜지고 딱 깔끔하게 법리상 깔끔하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더 들어온다는 거는 조직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안철수까지 또 이렇게 그 칼끝이 조여지는 거를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당도 최선을 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야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고발을 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인지수사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그 내용을 파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유미라고 특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작을 한 것 같은 첩보를 잡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놀래니까 얘가 안에다가 막 문자를 돌린 거예요. 나 잡혀갈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도와줘. 이렇게. 그리고선 이게 안 풀리니까 그냥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이유미가 핵심은 아니고요. 이미 검찰에서는 그 내용들의 조작에 관계된 내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마 상당 부분 다 이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지수사가 아니고 고발수사이기 때문에 이미 대충 틀은 짜여져 있고요. 프라님 말씀대로 왁구는 짜져 있고 거기에서 이유미와 이준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피의자로 구속하고 피의자로 소환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레미들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런 거예요.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유미가 이준서에게 무섭다.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준서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준서가 조작을 지시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선 전에 한참 1대1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이제 당에서 막 부풀려지잖아요. 막 지금 그 당시에 대선전에서 공명선거 추진한다는 있었던 이용주나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발언들이 지금
트위터 같은 데 보면 막 떠들고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이유미가 조작한 사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다는 등 막 온갖 것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했던 말이 정말 무섭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통화 녹취가 확보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을 이준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둥. 그러니까 이준서는 지금 계속 불려들어가고 있는데 이준서와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간의 통화가 36초 있었다는 것이 지금 또 밝혀졌네요. 그렇죠. 모를 리가 며칠 날이요? 5월 1일. 5월 1일 날? 예. 대선이 한 4일 전? 아니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공표하기 4일 전. 거기다가 그 사실 조작한 증거를 공표한 날이 5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제 받고 한 거네. 충분해요. 네, 충분한 시간이죠. 보통 제 통화 내역이 이렇게 녹음되는 앱으로 보면은 통화가 1분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몇십 초대 그런 거라서. 박지원 씨도 혹시 갤럭시 폰 아닐까요? 그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은 검찰은 자기들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묵사발 내대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는 공정한 수사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보여줘야 돼. 맥없이 이준서를 불러다가 막 며칠씩 불러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검찰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검찰이 뭔가 믿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보면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당의 지도부 최소한 몇 명은 조작인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는 그리고 하나 더는 그것까지 부정한다고 해도 올라 이거 검증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쏴. 그런 세력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일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100%예요. 그 두 번째 이상일 가능성. 최소한 박지원은 알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잘 제대로 안 된 건데 뭐 상관없다. 대선 이겨야 되니까 쏴. 이런 정도까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박지원 씨 목 내놔야 되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우리 미애 누나가 칼질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목 위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되고요. 그냥 법적 처벌만 받으면 돼요. 뭐 목까지 내놓고 그래. 좋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거는 건 진짜 열받아. 그거 상징적으로 그 직이라고 해도 자기 지금 직도 없는 사람이거든. 목을 건다는 말은 진짜로 목을 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내놓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데 꼭 걸어도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게. 아 진짜 그거는 심각해요. 뭐 물에 뛰어 들어가겠다라든지 사액을 받겠다라든지 목을 뭐 내놓겠다라든지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렇지. 뉴스에 나오면은 이걸 누가 듣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홍준표 이 새끼가 아니 근데 대선 때 엄청 했잖아요. 홍준표 같은 애들은 뛰어드는 거 그냥 박수 쳐줄 만한 그 아량은 되는데 박지원 씨 목 위에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필요 없어. 너무 늙었어. 목이 있는 게. 최소한 푸나 정도는 돼야지. 왜 이래요? 부끄럽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역들이 있고 검찰은 아마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무리하게 막 불러대다가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역풍에 시달리거든요. 그럼요. 그 방향성을 보면 알아요. 이준서 한번 하루 불러놓고 이건 이유미가 단독을 한 건 맞다고 느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유가 완벽하게 왁구를 맞춰야 되는 왁구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떤 그 틀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이준서가 얼마큼 버텨주느냐예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신 게 야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야수님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이 겪어본 이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 사람 되게 꼼꼼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성격이죠. 가능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자기가 매개체가 되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면 그 프로세스 안에는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기획을 해서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그 심부름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MBN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눈썹이 시옷자가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거의 울 것 같이 막 그렇게 완전 잡아떼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그 섣불리 그 최고위원 하나 청년목 최고위원으로 시작했다가 그땐 좋았지. 이 경력 전체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 언론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게 이유미하고 이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발 사건에서 절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수인들이고요.
얘네들이 뭐 조작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발 내용은 조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작한 내용을 퍼뜨렸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검찰은 입 다물고 있어요. 검찰은 특별히 지금 언론 플레이를 안 해요.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 언론 플레이하면 큰일 나죠. 적폐 세력인데. 근데 지금 이 모든 언론이 다 국민의당 입장에 서서 지금 언론들을 막 기사들을 쏟아내요. 이유미와 이준서 죽이려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꼬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발표하는 이거를 언론에 마이크 대고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유미와 이준서는 그냥 잡범이고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 뭘 했던 자발적으로 했던 잡범이에요.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차님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 잡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그 한 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건 범죄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숨겨놓은 아들이 그 15명이래. 막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빴다 우리 마차. 그 팟캐스트 방송에 그 몰래 푸나님 작업하시는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서 녹음 파일 꼭다리에 붙여가지고 방송을 올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올린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차님의 숨겨진 아들뿐만 아니라 딸과 손녀 손자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달림사랑 더 민주님의 트윗입니다. 이재화 변호사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검찰이 국민의당 자체 조사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증거 조작은 법 위반이 아니다. 증거 조작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범죄이다. 아휴, 이 한심한 국당 정치 쓰레기들아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준서 이 사람이 6일 방송 나가는 오늘이죠. 나가는 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의 기법도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서까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 이준서까지 서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그 조성은이라고 당시에 비대위원이었던 젊은 그 여자분이 들어가신 거 봤죠. 그분은 이제 이유미가 이게 조작된 사건임을 가장 먼저 고백했다는 사람이 바로 조성은이라는 당시 비대위원이에요. 근데 그때 조성은의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랑 일문일답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얘기라 애매모호한데 그런 뉘앙스도 나왔어요. 이유미가 조작하라고 시킨 세력이 있다는 뉘앙스도 살짝 나오고 그러면서 말을 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서가 연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있거든. 검찰청에 한번 딱 들어갔을 때 검찰이 이러이러한 증거를 내밀면서 이제 추궁 비슷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일단 발뺌을 해.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없는 피의자들은 그 상황에서 관련 있는 쪽과 뭔가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런 상황들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저만 해도 오빠 어떡해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6일 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쳤다는 건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사건 핵심이 들어있는 거니까 구속영장을 어떻게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 몰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뭐 막 계속 이걸 하고 있어도 계속 뒤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준서가 어떻게 되느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반 이상은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가 조작을 지시했다까지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그 논조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조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퍼뜨린 놈들이 중요한 건데 언론에서 별로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언론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 나쁜 새끼들. 그 개놈의 새끼들이 그래요. 그렇게 지금 그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고 퍼뜨린 놈은 딴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더 불려 나와야 돼요. 그게 게이트가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용주예요. 현역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상황에 관련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도가 곱하기 한 4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박지원도 좀 뭔가 지금 굉장히 찝찝한 게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보였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의 존폐 위기에 지금 딱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이준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실제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연관이 있다는 대표적인 어디까지 꼬리 자르기. 지금 현재 그들의 작전은 이유미까지. 네. 근데 이준서로 넘어오면 국민의당은 이제 진짜 할 말 없어지는 거고 그게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나아가서 이용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묘한 상황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몰락해 가는 건데 검찰은요 그냥 덮거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어찌됐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젖된 겁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권 잡으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 때문에 국민의당 내년에 지방 선거를 대비한 사람들은 지금 탈당 움직임들을 보이고 실제로 탈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뭐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오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내에서 그나마 가장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서민적인 느낌을 잘 살려주셨던 김경진 의원 갑자기 사라지셨잖아요. 스카요정. 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정신적 타격이 컸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 양반 대선 때 이용해 먹었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네, 모르지만 가장 항상 언론에서 이렇게 접점이 가장 넓었던 분인데 그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너무 좀 비장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망가진 당인지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모든 인터뷰 전화를 거절하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망가진지 몰랐다. 그것도 비겁한 거예요. 근데 조작 사건은요. 그 사건의 특성상 여러 명에게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조작 사건도 핵심 몇 사람만 알고 있죠. 거기에 같이 휘둘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게 가짜인지 알았을 사람이 어디까지인가가 사건의 사실 뭐 핵심인 것이고 우리도 모든 그들의 인터뷰를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밖으로 내뱉었던 그 메시지와 그리고 국민의당 대표 선수로 종편 같은 데 보도채널 나갔던 대표 선수들과 했던 말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만요. 와, 그건 정말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완전 망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당장 합당 이런 건 못하는 거죠. 국민의당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같은 당으로서 경합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꿔요. 현역 국회의원 어디 광주 무슨 서구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당 사람들이 메꾼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엄청난 반발이 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당 배신하고 나는 사람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할 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인데 의석이 거의 없던 경북의 몇 석 한 두석 가진 조그만 정당을 흡수하는 건 쉬워요. 반발이 없으니까. 당 경선이 국회의원 되는 방법이었던 호남권에서 그 경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현역이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그러다 국민당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메꿔집니다. 그만한 인물들로. 그래서 정계 개편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약점 잡아서 합당하니까 좋아 얘기 아니고 당연히 니들 못 받는다고 메시지를 보내야 일단 가격도 좀 높아지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하나둘씩 기어들어오는 형태. 뭐 그것을 어떻게 말릴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이 사람들은 거의 무소속에 가까운 야당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죠. 관련된 사람 의원직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난 조작 사건을 했던 거죠. 정말 세계적으로도 좀 희귀한 거의 드문 사건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조작해내다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순실 염색. 예, 최순실 씨가 최근에 법정에 나타났는데요. 머리에 흰머리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순실하고 박근혜는 거기가 본관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첫마디가 내 졌다.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깥에서 정말 너무 고생을 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안민석 의원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재산 몰수 그 관련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 거다라는 그 제 지레짐작으로 좋게 평가를 안 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순실이 그렇게 특혜
그 구치소 안에서도 그렇게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가 자기 믿는 구석이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면 뭐겠어요. 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언젠가는 그 출소를 할 테고, 내가 그 건강만 제대로 관리를 잘하면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꽁쳐놓은 그 쌈짓돈을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라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없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염색을 했다는 거는 염색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염색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딱 2번 할 수 있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여자 수용자에 한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씨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체에 나오잖아요. 그게 법정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촬영 허락이 안 되니까 들락날락 할 때만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박근혜 씨도 머리가 굉장히 까매요. 네. 그 양반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실제로 염색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최순실은 훨씬 전에 들어갔죠. 박근혜보다. 네. 그래서 한참 흰머리가 막 나오다가 최근에 까만 머리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규정을 몰랐을 때는 아니 무슨 감옥에서 염색까지 해. 그런데 실제로 받은 특혜들이 있다고 하니까 염색을 보고 우리가 발견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직설님의 트윗입니다. 최순실이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염색약은 영치품 목록에도 없으며 반입이 불가한 품목이라고 한다. 최 씨의 머리를 검게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일까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내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하면 상반기 하반기 때 한 번씩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한 번을 했을 경우가 그랬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염색을 하고 싶을까요? 난 그게 이해가 더 안 가더라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저같이 이제 머리가 하얀 사람들은 그 느끼는 부분인데 염색을 상반기 하반기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면 하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 만에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한 번씩은 해줘야 이게 하얀색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고 검은색이 탈색이 되면서 이런 효과들을 감춰줘요. 그러니까 지금 검게 염색을 했으면 이제 한 달, 2달 있으면 다시 또 허옇게 나와요. 근데 6개월까지 못 버티거든. 그럼 또 하얘지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면 돼. 제가 봤을 언제 하는지. 내가 봤을 때는 최순실이 염색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염색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염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봐요. 그러면 명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개월 후에 또 봐야 됩니다. 그때도 계속 까마면 이건 이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춘한 거든지. 니아옹님의 트윗입니다. 나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진짜로 닉네임이 니아옹이에요. 그리고 뒤에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요즘 흰머리 많이 나는데 나도 구치소 가야겠다. 검은 머리 나게. 그리고 지금 최순실이 이번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생일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61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여유,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계획 이런 걸 세우고 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최순실이 같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굳이 아이고 참. 아유 푸른나무님 부자들은요 아주 부자들은요 10원짜리 하나 갖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야. 나빴어 근데. 염색을 만약에 이제 법무부 관계자가 해준 이야기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염색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게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워낙에 그쪽 라인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기 때문에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거는 법무부 규정이나 뭐 교도소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교도소에서도 1년에 2번은 염색할 수 있다. 미스테리다. 예. 그러나 이것이 오보일 수도 있다. 예. 최순실 입장에서는 뭐 변호인 접견할 때 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염색할 수 있는 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염색가신 최순실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염색한 머리입니다. 염색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컨셉의 염색. 아 완전히 은발이세요? 그러니까 2012년 사진과 지금 사진 비교해 보면 그게 느껴지실 텐데 저는 이제 주구장창 검은 머리 가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싶다 이게 여러 번 제가 주창을 했던 거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너무 한꺼번에 검해지면 사람들이 좀 기만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택한 것이 염색 안 한 듯한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그 중간색을 이용하는 방식의 염색을 하고 계시죠. 하긴 히말라야 트레킹